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일본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마치 아침 기도를 하듯 제 목소리가 거울에 부딪혀 돌아올 때까지 반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마다 하루카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저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긴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녁 7시 식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면 아버지의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카, 한국은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만큼도 발전하지 못했을 거다. 그들의 기술도 문화도 모두 우리 것을 베낀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한류나 케이팝 이야기를 할 때면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음악이 훨씬 낫지 않아? 한국은 우리 문화를 따라하기만 하는걸. 저는 친구들이 고개를 저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였으니까요. 매일 밤 저는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이야기,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늘 조용히 식사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어머니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추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새벽 1시 집안이 고요할 때였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께서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한국어 대사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유리구슬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는 걸까요? 평소에 의젓하고 조용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장소가 한국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고 아버지께서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의외로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신 게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건네시는 하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의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체는 낯설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꼭 이 주소로 가보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방에서 사라지셨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 너머로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이며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기대 반 설레임 반이었던 한국 여행의 시작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구름과 넓게 펼쳐진 바다를 지나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이 공항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처음 마주친 건 에어스타라는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항공편 정보나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로봇이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4개 국어로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기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일본어로 물어보자 에어스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놀라웠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한국에 있다니 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법무부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유키가 팔을 잡아당겼어요. 하루카 여기 봐.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대. 안내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카드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량 내부가 믿을 수 없이 깨끗한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의자는 새 것처럼 반짝였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잘 도착했니? 그 주소 잊지 않았지? 가방에서 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꺼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서울특별시 종로로 시작하는 주소를 읽으며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도시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전철이 지하로 들어서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뺨이 붉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 오는 도시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유키가 건넨 관광 안내 책자를 천천히 펼쳐보았어요. 경복궁, 광화문, 북촌한 옥마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촌한 옥마을이라는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주소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어머니의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목적지인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경복궁 앞에 서서 웅장한 궁궐의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이곳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궁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이곳이 조선 왕조의 법궁 경복궁입니다. 북쪽으로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광화문을 지나면서 그동안의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늘이 맑아서 정각들의 단청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계단을 신하들은 자신의 품계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져 있었답니다. 이 건축물들은 주례에 따르는 고대 건축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어요. 돌계단을 올라가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수백 년 전 이 계단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난 곳입니다. 선생님의 다음 말씀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인들이 경복궁을 침입해 명성왕후를 시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명성왕후는 일본의 침략 정책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죠. 귀를 의심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불렸습니다. 시마다 하루카 학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북촌 한옥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단다. 부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렴. 어머니의 글씨체였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거든요. 경복궁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지른 잘못된 역사적 사실들을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 혼란스러웠던 건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머니와 한국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 결심이 섰어요. 반드시 이곳에 가봐야겠다고. 발걸음이 새로운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용기도 함께 솟아났어요. 어머니의 글씨가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돌담 사이로 비치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몇 번의 구불진 길을 돌아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와지붕을 얹은 한옥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한글로 적혀있던 편지처럼 안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시마다 하루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드디어 내 손녀를 만나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요? 아뇨, 어떻게 이분이 할머니시. 들어오렴. 이야기할 게 많구나.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대청마루로 올라갔어요. 내 딸 사유리는 내 어머니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본명이 사유리라는 것도 한국인이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1980년대 후반 내 어머니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학생이었다고 해요. 일본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도쿄 대학으로 유학을 가셨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셨대요. 하지만 내 할아버지, 아버지 쪽 할아버지는 한국인 며느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 결국 내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인이 되기로 했단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실을 알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 보구나. 할머니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그 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대학 시절의 모습. 전부 한국에서의 추억이었어요. 문득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지금의 할머니, 아니 제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오신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닿았어요. 그 손길에서 어머니의 체온과 비슷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어머니가 항상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리워하셨는지.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머니의 옛 제자를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강남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남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주소를 들고서요.
고층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건물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어머니의 옛 제자 김도윤이라는 분은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계속해서 쿵쾅거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시마다 하루카님이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김도윤 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29살이라고 했어요. 그의 사무실 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하루카 씨. 김도윤 씨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자리에 앉자 그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전 사유리 이모님. 아, 죄송해요. 시마다 사유리님의 제자였어요. 어머니의 제자라고요? 네, 이모님은 한국에서 최고의 일본어 교수셨어요. 도쿄로 떠나시기 전까지는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모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일본 문학 전문가셨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셨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알고 보니 대학 교수였다니요. 하지만 결혼 이후 모든 걸 포기하셔야 했죠. 일본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김도윤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가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이건 이모님의 강의 노트예요. 지금도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이모님의 논문들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일본 문학을 한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노트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어머니의 단정한 한글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열정이 이 노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문학만 한 게 없다고요. 어머니가 왜 이런 꿈을 포기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어요. 당시에는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게다가 일본의 전통적인 가문에서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감당하셨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실을 나서며 서울의 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김도윤 씨의 사무실을 나와 저는 홀로 서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과거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수놓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골목골목에서 피어올랐어요.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어머니도 이런 거리를 걸으며 청춘을 보내셨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해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왔어요. 경적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아스팔트 위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들고 있던 음료수는 바닥에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3학년 민수라 자신을 소개했어요. 여기 좀 다치셨는데 근처 약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걸으실 수 있나요? 민수가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약국까지 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일본 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많이 닮았잖아요. 민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당연한 거예요. 국적이 뭐가 중요한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인간의 기본이죠. 민수가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도 건네주었어요. 제 연락처예요. 혹시 서울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로를 미워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무릎의 상처보다 더 크게 마음속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김도윤의 이야기, 그리고 민수의 친절까지. 이제는 아버지께도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외할머니가 주신 앨범과 김도윤 씨에게 받은 어머니의 강의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따뜻했던 마음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와 하루카야.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걸까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늘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아요. 한국은 절대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절반이 한국인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나리타보다 더 현대적이에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도 만났어요. 아버지의 눈에 순간 놀람이 스쳤습니다. 경복궁에서 들은 이야기, 김도윤 씨에게 들은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서울대학교 교수였다고요. 일본 문학을 가르치시던.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하루카 미안하다.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난 늘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내 편견 때문에 이 모든 걸 숨겼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한국어 책을 몰래 보세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고요.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여셨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도쿄대학 유학생 기숙사에서 내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란다. 그때 내 어머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계셨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도쿄 거리를 배경으로 화사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 내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숨기라고 했고 자신의 꿈도 포기하게 만들었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 달라져야 해.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식탁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어머니께서 한국 요리를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 내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슬픔이 없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도 김치찌개를 즐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맛있구나, 사유리. 넌 한국 요리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처럼 저도 양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야지.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의 첫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루카야,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란다.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지.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또 한 번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국 문학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한국문화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 친구들, 일본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가까워졌어요. 하루카 씨는 정말 대단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하다니. 저는 친구들의 응원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김도윤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3개월 후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축하해, 하루카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저는 아버지께서 제 성적표를 보시고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할머니께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하며 한국어 실력도 자랑했어요. 우리 하루카가 이제 한국말도 잘하네.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우리 모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내 외가 식구들도 만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한국 방문을 제안하시다니. 정말인가요? 아버지도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나도 바뀌어야지. 내 외가 식구들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제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도요. 지금의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는 건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챕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미 동맹으로 견고했던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주한미군과 한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이 충격적인 내용을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이 큰 혼돈의 중심에는 최근 당선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주한미군이 트럼프의 정책에 크게 반발하며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며 강하게 소리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군들이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한미동맹을 발칵 뒤집은 그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본토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브라운 중이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어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합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죠. 커피가 쓴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이 끓었죠. 리모컨을 던지며 일어섰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 정책 절대 시행 안 될 거야.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던 아내 소피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이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우리가 손해를 볼 거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근무지 이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펜타곤 근처 카페에서 만난 마이클 톰슨 중위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곧 한국으로 발령받은 젊은 장교였죠. 한국이요? 위험한 나라 아닌가요? 북한이랑 가깝잖아요. 톰슨의 표정에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엔 같은 생각이었죠.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은 내 상상과 전혀 달라. 톰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죠. 어떻게 다른데요? 그 질문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국 발령에 당황했었죠. 위험한 분단 국가라는 편견을 가졌고 북한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처음엔 충격받았어. 왜 하필 한국인가라고 생각했지. 그날 밤 소피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현대적 건물들, 첨단 기술. 우리가 알던 이미지와 달랐어요. 알면 알수록 놀랬어. 검색한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던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거든. 톰슨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3년 전 저를 보는 것 같았죠. 정말요? 그렇게 좋은 곳인가요? 저는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선배들 얘기를 해줬어요. 모두 한국 근무가 행운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한 선배는 미군이 가장 원하는 파견지가 한국이라고 말했죠. 톰슨의 아버지 댁에 인사차 들렀어요. 톰슨의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용사셨어요. 한국 파견 소식에 오히려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과거와 다를 거다. 열린 마음으로 가라. 톰슨의 아버지는 1980년대 평택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허름한 건물들과 비포장 도로가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톰슨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는구나. 한국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거야. 저와 톰슨 중위는 미국에서의 대화 이후 몇 달이 지나 한국에서 재회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저는 경례하는 톰슨의 표정에서 여전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표정은 공항 터미널을 보자마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한국 맞아요? 이 공항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 캠프 험프리스로 가는 길, 톰슨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평택과 서울을 지나며 마주한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에 그의 눈이 점점 커졌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데요. 이런 모습일 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15위 경제 대국이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지. 첫날 밤, 저는 톰슨을 부대 근처 시내로 안내했어요. 그는 깨끗하고 밝게 빛나는 거리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보고 의아해했죠. 여기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안전한가요? 저는 장교 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밤에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 다음 날 우리 부대 한국인 직원 재현 김을 소개했을 때도 톰슨은 감탄했어요. 재현의 유창한 영어와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모양이었죠. 재현 씨는 어디서 영어를 배웠어요? 미국에 오래 살았나요?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 학교에서 배웠고 군대에서 미군과 일하며 더 익혔어요. 톰슨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죠. 한국에 대한 그의 편견이 하나씩 깨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톰슨을 평택 시내 유명한 고깃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에 다양한 반찬들이 놓이고 숯불이 피워지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게 진짜 한국 바비큐인가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 저는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양념갈비를 먹어봐. 내가 먹어본 어떤 바비큐보다 맛있을 거야. 톰슨이 첫 입을 베어 물자 표정이 환해졌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미국 바비큐와는 완전히 달라요. 주변에서는 한국인들이 시끌벅적하게 회식하고 있었죠. 소주잔을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톰슨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활기차네요. 미국엔 이런 편안한 회식 문화가 없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특별해. 함께 먹고 마시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지. 이것도 한국 문화의 큰 부분이야. 톰슨의 한국 첫인상은 완전한 반전이었어요. 위험한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하루 만에 바뀌었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경험할 한국의 매력은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었으니까요. 톰슨 중위가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숙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노트북 앞에서 뭔가에 놀라있는 톰슨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브라운 중위. 이것 좀 봐요. 이게 진짜 일반 가정용 인터넷 속도 맞아요? 톰슨의 노트북 화면에는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가 뜨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미국보다 훨씬 빠르지. 톰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속도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미국보다 10배는 빠른데 여기서는 영화 한 편을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겠네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이야.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저는 톰슨과 함께 행정 처리를 위해 은행과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은행에서 겨우 10분 만에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이 완료되었어요. 톰슨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은행 업무가 이렇게 빠르다고요? 미국에서는 며칠이 걸리는데.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빠르게 처리돼. 주민센터에서 서류 한 장 떼는데도 30분이면 끝나니까. 톰슨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주말에는 서울 나들이를 계획했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자 톰슨이 물었습니다. 차를 안 가져가요? 저는 웃으며 교통카드를 건넸어요. 한국에서는 차 없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 지하철에 탑승하자 톰슨은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시운행을 한다고요? 와,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네요. 서울 구경을 마치고 늦은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톰슨이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여기선 뭐든 배달 가능해. 톰슨은 시계를 보더니 의아해했어요. 지금이 새벽 3시인데 배달이 된다고요? 물론이지. 한국은 24시간 배달 천국이야. 양념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30분 후 우리 앞에는 따끈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톰슨은 첫 입을 베어 물고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와, 이 양념치킨은 뭐죠? 미국 치킨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저는 웃으며 맥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이 유명한 거야. 너무 맛있고 여긴 배달 천국이지. 톰슨의 눈이 반짝였어요.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편리함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치킨을 먹으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죠. 전 이렇게 편리한 생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된 거야.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톰슨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니 3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도 처음에는 내처럼 모든 것에 놀랐어. 이제 알겠지? 왜 미군들이 한국 파견을 선호하는지. 톰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념치킨을 한 조각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한국 생활에 점점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도 한국의 매력을 하나씩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톰슨 중위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미연합훈련이었죠. 저는 톰슨이 훈련 일정표를 받아들고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브라운 중위, 이번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팀을 이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훈련이야. 내 파트너는 준호 이대위라고 하던데.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자신감이 보였죠. 아마도 한국군이 미군보다 당연히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훈련 첫날, 저는 톰슨과 준호가 만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준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톰슨 중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톰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준호의 당당한 태도와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었죠. 훈련이 시작되고 첫 번째 과제는 15km 야간 행군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길을 오르는 난이도 높은 코스였죠. 저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출발 2시간 후, 톰슨은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준호는 전혀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톰슨 중위님? 준호가 물었습니다. 톰슨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존심이 상한 듯 했지만 준호의 체력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죠. 행군이 끝난 후 톰슨은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군은 모두 저렇게 강한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부분 그래. 한국은 의무 군복무 국가잖아. 모든 남자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지. 그날 밤 수경지에서 저는 톰슨과 준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풀어지고 있었어요. 톰슨이 준호에게 한국군 훈련에 대해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떤 훈련을 받나요?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기본적으로 미군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체력 단련과 정신력 강화에 중점을 두죠. 우리는 항상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하니까요. 톰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군을 얕보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전술 훈련에서 준호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복잡한 지형에서의 위치 파악, 신속한 의사결정, 팀워크까지 모든 면에서 프로페셔널했죠. 톰슨도 점점 그의 리드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밤샘 훈련이 있던 날, 준호는 36시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지친 톰슨을 격려하고 때로는 그의 장비까지 대신 들어주며 팀워크를 보여줬죠.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우리는 이보다 더 힘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두 팀의 경쟁 훈련이 있었습니다. 톰슨과 준호의 팀은 놀라운 호흡을 보여주며 1등을 차지했어요. 시상식에서 톰슨은 준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준호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미군과는 확연히 다른 훈련 방식이었지만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톰슨이 제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미군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그래. 특히 체력과 정신력은 한국군이 뛰어나.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거든. 톰슨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보였어요. 처음엔 한국군을 얕봤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야. 단순한 방어국이 아니라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고. 그날 저녁 톰슨은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두 사람은 훈련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이지만 이제는 깊은 동료애로 연결된 모습이었죠. 톰슨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라운 중위,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동맹국이었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한 거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후 우리 부대에 미국에서 온 뉴스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미 의회 내에서도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CNN 방송을 보고 있던 저와 톰슨 중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화면 속 정치인들은 한국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며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톰슨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한국의 실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아는 한국은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의 이미지일 뿐이지. 우리 주변으로 다른 미군들이 모여들었어요. 미 본토에서 막 부임한 병사들은 철수론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우린 왜 여기 있는 거죠? 한국은 자기네 나라는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톰슨이 놀랍게도 먼저 반박했습니다. 일주일만 여기 있어봐.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상호 이익 때문이죠.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거예요.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핵심 거점을 잃게 되고요. 톰슨이 거들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경험해보니 한국군은 정말 강합니다. 북한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더 큰 그림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북한 대응 기지가 아니에요.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죠. 그날 저녁 톰슨과 저는 부대 근처 술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게 아닐까요? 저는 소주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정확해.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무너져. 톰슨은 물었습니다. 미군 철수가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군사 전략가들은 알고 있어. 한국을 잃으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톰슨과 함께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군 장성의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견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브리핑 후 톰슨은 말했어요. 이제 큰 그림이 보여요. 우리는 여기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부대 시설과 훈련장 제공까지. 톰슨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왜 많은 미군들이 여기서의 복무를 선호하는지 이해됩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평택 시내 카페에서 톰슨 중위와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어로 주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해 있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톰슨이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었네. 톰슨은 미소 지었어요. 네, 2달 전부터요. 한국에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서. 더 오래라니?
발령이 연장됐어? 톰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녁 후에도 한국에 남을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죠. 6개월 전 한국을 두려워하던 장교가 맞나 싶었습니다. 나도 이제 한국이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엔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을 만큼 애착이 생겼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3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군. 톰슨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영어 강사로 일하거나 국제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많은 전역 미군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영어 교사, 기업 직원, 심지어 창업까지. 톰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너는 경영학 전공자잖아. 한국 기업들이 영어 능통한 경영학 전공자를 찾고 있어.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만난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어요.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너도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거야? 제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톰슨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어쩌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그 후 톰슨은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을 탐험하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죠. 한 달 후 그는 결심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브라운 중위 결정했어요. 복무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축하해. 좋은 결정이야.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두렵지만 기대가 더 커요. 미국에선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기회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의 계획을 물었어요. 국제기업 취업을 목표로 해요. 미군 경험이 있는 미국인을 원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해질녘, 우리는 언덕에 올라 평택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톰슨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오래 바라봤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환영해, 새로운 한국인. 그날 밤, 우리는 막걸리집에서 그의 결정을 축하했습니다. 톰슨의 변화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미군으로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라가 아닌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자주 떠올렸어요. 톰슨 중위와는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한국 생활 소식을 들었죠. 어느 날 저녁 워싱턴 DC의 한 한식당에서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티븐 로저스 상사 알지? 그 친구 전역하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취직했대. 저는 김치찌개를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저스가? 그 까칠한 성격의 로저스가 정말? 맞아, 놀랍지? 지금은 서울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대. 월급도 괜찮고 주거 환경도 좋다더라. 다른 동료가 말을 이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캠프 험프리스에서 통신 담당이었던 폴 해리슨도 한국 IT 기업에 취직했어.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전역 후 정착한 미군들의 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영어 강사뿐만 아니라 국제기업 취업, 심지어 창업까지 다양한 길을 걷고 있었죠. 이제 우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었죠. 한국에서의 삶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게 낯설고 위험하기만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스티븐과 폴, 그리고 많은 한국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저희 같은 미군들이 귀화를 희망할 정도로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부심을 높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리안 드림의 시대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한국인들의 노력과 끈기에 매일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룩한 기적 같은 발전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고 저 같은 외국인들까지 매료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